소설 칼의 노래로 이순신 장군의 비애를 풀어냈던 소설가 김훈 선생이 이번에는 청년 안중근의 치열한 마지막을 녹여낸 소설 하얼빈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려는 것이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 나는 안중근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면서 세월을 보냈다. 변명하자면 게으름을 부린 게 아니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뭉개고 있었다. 작가의 말입니다. 청년 김훈의 꿈이었던 청년 안중근 소설은 결국 작가 나이 75이 돼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김훈 작가는 왜 그렇게 안중근의 청춘을 담고 싶었던 걸까요? 또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오늘 김훈 선생과 함께 이야기 직접 나눠보죠.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이후로 얼마가 걸려서 나온 겁니까? 한 50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예, 그냥 내가 너무 엄두가 안 나고 무섭고 무섭고. 힘들고 차일피일하고 이렇게 게으름 부리다가 50년이 지나간 것이요. 아니 근데 그걸 내가 대소설 잊어버린 적은 없었어요. 잊어버리고 네. 써야겠다 네, 내 이 마음속에 생 계속 남아 있었죠. 아니 대소설가 김훈 선생에게도 엄두가 안 나는 작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안중근 신문 조서를 읽었거든요. 신문 네, 조서. 안중근이 붙잡힌 다음에 일본 검찰관 앞에서 받은 조서, 예, 형사 기록이죠. 예. 그 뭐 문학 작품도 아니고 그렇죠. 기록물이니까. 그걸 봤더니 그 안에 정말 기막힌 한 세상이 전개되고 있더군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았고 예.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50년 후에 겨우 쓴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섭다라고 표현할 네. 만큼 엄두가 안 나셨는지는 아마 인터뷰를 쭉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써보는 게 내 고단한 청춘의 꿈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50년을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던 적이 없을 정도로 안중근의 소위 꽂히게 되신 이유는 뭐예요? 내 고단한 청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고단한 청춘. 정말로 그때는 고달픈 청춘이었어요. 제가 1974년에 신문사 입사했는데 예, 1973년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신문 기자 시절은 유신과 더불어 내 청춘이 시작된 것이죠. 네, 그때 뭐 다 아시겠지만 그때 언론의 상황은 매우 이렇게 억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운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예. 그리고 매일매일 일은 고단하고 바쁘고 야근 뭐 그렇게 좀 한도 끝도 없는 야근이 밀려왔어요.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그럼 참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조금 낮았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안중근의 그 조서를 보니까 참 여긴 정말 빛나는 청춘이 있구나. 그런 억압과 맞서서 약육강식의 그 제국과 맞서서 싸우는 청년의 삶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때 감격은 정말 놀라웠어요. 놀라울 정도. 네. 내 청춘의 모습과 뭐 비교가 되면서 더 빛났어요. 비교도 되고 이런 청춘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쓰셨어요. 안중근 의사는 포수이자 무직이고 또 함께 공모했던 우덕순 의사는 담배팔이였는데 포수, 무직, 담배팔이 이 세 단어가 소설을 쓰는 내내 등대 역할을 했다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단어가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멀리서 이렇게 빛나는 등대처럼 나를 인도하더군요. 근데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포스다 그래. 진짜 사냥꾼이었거든 안중근은. 우리 우덕수는 브라디보스토크 거리에서 담배를 팔던 사람이었어요. 담배팔이. 과장된 말이 아니죠. 근데 이 말은 정말 청춘의 언어인 것이죠.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수나
무직이나 담배팔이라 하더라도 그 제국주의에 맞서는 열정과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그 신문 받는 일관되게 신문 받는 내내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나는 무직이요. 어, 난 포수요. 포수고. 난 담배팔이요. 나는 그 조선 독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끝까지 얘기를 하죠. 이런 그런 그 자기를 정난하게 밝히는 그 예. 자세. 예.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점을 절대 말 안 해요. 내가 한 것, 이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너는 어디를 겨누었느냐 그래. 나는 가슴을 겨누었다. 가슴을 겨누었다. 가슴을 겨누었다. 나는 가슴을 겨누었다.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가슴을 겨누었다는 얘기는 바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죠. 가슴을 겨누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우덕순이라는 분도 예. 그 여기 검사는 우덕순을 이제 안중근의 하수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짜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직표를. 예. 너는 안중근의 부하냐? 안중근의 그 말을 들었냐? 그랬더니 나는 안중근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 나는 안중근이가 이거 시켜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안중근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의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한 것이다. 다만 공부 같이 한 것이다. 난 그냥 청춘이다. 네. 나는 그냥 난 조선 국민이고 한국 네. 국민이고 나는 젊은이고 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담배팔이다. 그 두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자라고 결심하기까지의 그 과정도 사실 저는 굉장히 뭔가 치밀하게 뭔가를 도모하고 막 계획을 짜서 장소를 하고 여비를 모으고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런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결심까지도 너무 담백해요. 그렇죠.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어느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술집으로 가서 예. 야 안중근이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런 안중근 의사의 기획과 지도력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죠. 예. 근데 우덕수는 안중근 데려가니까 야 이또가 온다는데 우리 죽이러 갈래 그러는 거예요. 갈빈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렇게 가자 당장 가자. 그러면 야 너 총이 뭐 몇 발 있냐 뭐 돈 여여비가 있느냐 우리가 이거 총 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서 사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일을 해야 되는 대의 명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대한 담론을 하지 않고 그럼 내일 가자. 내일 가자. 이토가 온다는데 우리 죽이러 갈까? 그래 가자. 가자. 그럼 언제 가냐? 며칠 있다 가는 게 아니고 내일 가자. 내일. 다음 날 아침에 이 청년들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으로 가서 진짜 가요. 가서 열차표 3등 열차표 타가지고 할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청춘들의 아름다운 순간이죠. 나는 그 블라디보스토크의 새벽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에 열차를 타고 예. 블라디보스토크 할빈으로 가는 여러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 산맥과 강을 건너서 터널을 지나서 2박 3일인가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새벽을 생각하면은 야, 참 이것은 참 빛나고 아름다운 시간이구나. 새로운 시간이 막 이렇게 들어온 인간의 생명으로 넘어 들어오는 것 같은 환상을 느꼈어요. 31살의 네, 청춘. 31살에 31살의 젊은이 청춘이니까 예. 우리가 볼 땐 사실 좀 무모할 수도 있는. 아니 총을 쐈으면 어디로 도망갈지 경로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받을 이거 하나도 없이. 근데 그걸 물어봐요. 나 검사가 예. 재판관인가 검사 물어. 너는 그럼 쏜 다음에 어떻게 할 생각이냐. 예. 근데 총알이 한 발 남았어요. 거기에 일곱 발 산창 7발이 들어갔는데 딱 7발 가져갔죠. 6발을 쐈는데 한 발을 못 쏘고 잡힌 거죠. 네. 그러니까 너는 자살할 생각이었느냐. 근데 나는 자살할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도를 죽인 것만으로 내 사명을 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자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 이런 얘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 형기가 늘어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없어요. 아니고 그냥 들이대는 거죠. 참 젊은이다운 그 거침없는 언어고 아무것도 외부의 세력에 기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비록 그 형사적인 기록물이지만 거기에는 정말 문학 작품을 능가하는 감동이 있더군요. 저도 거기서 울컥했어요. 와 그냥
가자, 갈래? 응, 가자. 응. 그 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신문 받는 과정에서도 드러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뭐 이 독립을 이도를 써는 대의 명분 이런 걸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낯선 인간 안중근의 모습이 소설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이에요. 거사를 치르기 바로 전날 밤 총구를 쥔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걸 흔들리지 않고 잘 맞출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또 쏘고 나서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는 쏘고 당당하게 막 이랬을 줄 알았는데 소설 속에서는 혼란스러워 환희가 아닌 혼란을 느껴요. 이건 뭘 그리고 싶으세요? 안중근의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그 묘사하려고 그랬던 것이요. 총구가 흔들린다는 것은 자기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총구를 고정시키는 건 진짜 불가능해요. 이게 항상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 권총은. 예. 권총은 한 손으로 들기 때문에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쓴 총은 장총이었어요. 소총. 그거는 고정시키기가 비교적 쉬워요. 예. 근데 권총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게 총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자기 몸이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조금씩 흔들리니까 호흡에 따라서 흔들리고. 근데 그렇죠. 이걸 흔들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으로 이도의 몸과 맞서야 되겠다는 그 몸 대 몸의 대결이 그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도를 죽이는 대목도 나중에는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갈등이 드러나죠. 자기는 이도를 쏴서 죽여야겠다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네. 보다 큰 사명은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도한테 야 내가 왜 너를 죽여야 되는지 좀 알아듣게끔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걸 죽여놓으면 말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죽여놓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의 그 갈등 그런 걸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갈등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게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재판 과정을 보면은 이 거사의 클라이막스는 할빈역의 사격이 아니고 네. 재판 과정이었어요. 총에서 말로 전환하는 것이죠. 총에서 말로. 이도를 죽여놓고 재판이 벌어지니까 예. 전 세계 이목이 대련 재판소로 집중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기자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이도의 죄악을 성토하고 자기의 명분의 정당성을 말하고 동양 평화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다 그러는데 이도는 이 안중근 의사는 두 개 다 성공했어요. 총을 쏘는 것도 성공했고 그것을 말로 전환하는 것도 성공했어요. 그러네요. 다만 아쉬운 것은 그때 그게 말하자면 일본 적들의 법정이기 때문에 네. 그의 말이 경청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힘의 구도 속에서 그의 말이 충분히 경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일부 서방 언론에는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죠. 예. 안중근의 최후의 승리를 서방의 몇몇 그 양식 있는 기자들이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마 일본이나 한국 동양 사회는 잘 전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군요. 또 굉장히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의 어떤 내적인 뭐 이야기 또 오는 여정 이것도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에도 주목하셨어요? 거기 철도가 세 갈래가 나와요. 네. 첫째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할빈으로 안중근 우덕수이 타고 가는 노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에 이도는 대련에서 또 그쪽으로 정복자의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하얼빈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시간에 안중근 부인 김아려는 두 아이를 데리고 황해도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또 자기 남편 만나러 할빈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세 갈래가 이렇게 할빈에서 모이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도라는 인간은 이제 거기가 자기가 정복지니까 거기서 이제 정복자의 위세, 제국주의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할빈으로 오는 게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안중근은 먼저 가서 할빈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도라는 인물은 자기 조국 일본을 봉건해서 근대로 전환시킨 그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한 엘리트 집단의 선봉에 있던 사람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네, 최선방에 있던 사람. 문명화, 네. 근대화, 서구화를 이끈 서구화를 사람. 이끌어요. 그 문명 개화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또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가 설정한 문명 개화는 결국은 그 약육강식과 같은 틀이었어요. 약육강식. 그 문명 개화가 약육강식이 합치면 제국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실천한 사람이에요. 예.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노일전쟁에서 이기고 그 일본의 세력이 대련을 통해서 만주 쪽으로 진출한 그 앞장에 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문명 개화라는 그 대의와 약육강식이라는 야만성 그걸 동시에 이제 수행하고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국가의 이데올로기에만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그것이 갖고 있는 야만성을 반성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죠. 예, 예. 근데 이도도 동양 평화론이 있었어요. 그의 평화론은 뭐냐면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것이 전체가 다 동양이 일본의 패권 아래 들어가서 평화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동양 평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토 히로부미의 그게 동양 평화 구상이죠. 그렇군요. 근데 안중근의 동양 평화는 그와 반대였어요. 동양 평화는 각자 모든 나라가 독립해서 자율성을 가진 것이 동양 평화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결국 할빈에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폭발한 할빈에서. 근데 그 할빈은 여기 그런 역사적인 운명과 상징성을 가진 비극의 정거장인 것 거기가. 거기로 그 핵심부를 향해서 한국 청년 둘이 총알 몇 발을 가지고 간 것이 그걸로 뛰어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하얼빈이라는 제목, 저는 왜 하얼빈이라고 쓰셨을까? 안중근도 아니고 뭐 어떤 다른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왜 장소를 택하셨을까 했는데 하얼빈이라는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 제목은 아주 내가 정한 게 아니고 편집자가 정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나는 내가 먼저 뭐 제출한 제목은 그러셨어요? 하얼빈에서 만나자였어요. 하얼빈에서 만나자. 편집자가 만나자를 빼고 할빈으로 하자 그래서 난 이게 좋다 할빈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 글자가 갖고 있는 이 할빈이라는 제목은 굉장히 무정하고 불친절한 제목이에요. 맞아요. 할빈에서 할빈이 어떻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 만나자를 붙이면 그래도 이게 뭘 하려고 그렇죠. 조금 친절해져요. 좀 친절해지는 거죠. 네. 좀 설명적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할빈은 무정하고 네. 단호한 비극성을 가진 것이죠. 그렇게 그 무정한 언어에 비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빈은 지명의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세 갈래 기차. 특히 김아려가 오는 노선은 정말 슬프죠. 아내가 오는. 아내가 네, 애들 남편 둘을 만나러. 데리고 애들 오는 거야. 데리고. 근데 아내 할빈에 왔어요. 근데 안중근 26일 날 총을 쐈잖아요. 네. 근데 김아려 27일 날 할빈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또 27일 날 자기 남편 만나려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전날 남편이 이걸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아려가 오는 철도길은 참 비극적인 것이죠. 지금 약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 세 갈래 기차가 마주치는 그곳 시하얼빈이자 말하자면은 동양 평화를 얘기하는 안중근과 서구화, 문명화, 야만성을 상징하는 동양 패권을 얘기하는 이토의 충돌이기도 하고 기차의 충돌이기도 하고 운명의 충돌이기도 하고. 거기 이제 처자식이 그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아려는 자기 남편의 계획을 몰랐겠죠. 그래서 몰랐겠죠. 몰랐죠. 예. 안중근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내 처자식이 지금 오는데 나 이걸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을 텐데 전혀 언질 안 줬어요. 조사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부인한테? 내가 이도를 쏜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런 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자기 아내가 또 어디 가서 말하면 이게 완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쏘고 나면은 자기 처자식들이 한국에서도 살 수가 없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라. 만주로 들어와라. 그런데 만주로 와도 제가 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려워졌죠. 그 집안이. 그래서 그 일대를
만주와 러시아를 또 유랑하다가 그 비극적인 생애를 마치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안중근의 이야기. 영웅 안중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청춘 안중근, 인간 안중근의 이야기를 그리신 거예요. 또 뭐 안중근 하면은 뭐 어린 시절부터 쭉 일대기, 뭐 전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렇죠. 거사도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까 300페이지짜리인데 한 3페이지 그 정도밖에 안 그리셨어요. 그 총 쏘는 대목은 나는 거기가 클라이막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 이야기의 구도상으로 보면은 물리적인 구도로 보면 거기가 클라이막스지만 예, 예. 그 소설 전체의 의미를 따져볼 때는 거기가 클라이막스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에 벌어지는 그 후에 벌어진 일, 재판 뭐 이런 것들. 재판. 아, 예. 그가 죽음을 임하는 태도 그런 것들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금까지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이야기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설화 속의 인물. 맞아요. 그런 설화 속에서는 그 총 쏘는 대목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죠. 클라이막스죠. 진짜 멋있으니까 총소리가 팡팡 나니까. 예, 그러네요. 그 자료조사를 참 오랫동안 치밀하게 하셨어요. 뭐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의 행적도 찾아보시고 뭐 기록, 자료조사 조금 새롭게 발견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롭게 내가 그 없는 자료를 발견한 것은 없었고 예. 안중근에 대한 연구서, 무슨 르보, 보고서, 평전 이런 것은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그리고 안중근 그에 대한 기록 거의 전부가 번역이 돼 있어요. 안중근 기념사업회 아, 예. 함세웅 신부님이 하시는 맞아요. 거기서 다 예. 번역돼 가지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저는 이도의 자취를 다 탐색을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그것은 작품에 거의 반영이 못 됐어요. 이토는. 네, 이토는 반영을 못 했죠. 왜냐하면 그 앞부분을 내가 대폭 줄여버렸거든요. 네. 그 소설을 극도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다 소설에 포함이 못 됐는데 어쨌든 이도라는 인물의 그 시대의 분위기와 그 성격을 이게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것을 아는 데는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어떤 게 좀 발견이 이토요? 됐습니까? 예, 어떤 인물입니까? 이토는 그 아까 말했듯이 그 복잡한 양면성. 양면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이도의 청년 시절에 일본이 이제 미국 제국주의 압박을 받잖아요. 예. 미국 함대가 와서 예. 압박을 하고 일본이 이렇게 운명이 풍전 등화에 그렇죠. 처한 것을 그것을 이제 겪고 그것을 넘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서양 제국주의에 당한 것과 똑같이 동양에다가 해야만 이게 살 길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그 지금 세계관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고상하지가 않아. 좀 비열한 그런 세계관 그렇게 그 아주 현실적인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어떤 비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난 안 그래야 하는데 또 나는 그걸 욕하면서 똑같이 갚아주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런 것은 뭐 즉히 현실적인 그 세계관이겠지만은 거기에는 어떤 미래나 비전이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적인 고뇌 같은 거 없었어요. 안중근에는 그런 비전이 있었죠. 동양이 다 독립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다. 이토 히로부미한테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뇌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아마 모르겠어요. 아마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자기 생애에 그렇게 돌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이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쏘았던 그 권총, 그건 아직도 행방을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거기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혹시 거기 뭐 의미 있는 정보는 없어요. 그때 아마 그것이 그 증거물로 해서 압수가 됐으면은 일본 어딘가 뭐 그걸 없애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없애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딘가 특히 이렇게 보관을 일본의 특성을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못 찾으셨군요. 그건 50년을 뒤지셨는데. 아니 내가 뒤진 게 아니고 아니 최근에 거기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좀 알아봐라 했더니 결국 의미 있는 정보가 없어요. 의미 있는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이렇게 수집한 뭐 소문이라도 수집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참 안타깝네요. 어디 갔는지. 그 작가님 작업실에 가면 흰 명주 옷을 입은 안중근 의사 초상화가 놓여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뭐 작품을 쓰신다고 해서 사진이
그런 사진 놓고 작업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그게 안중근 의사 사진이 여러 점 남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은 사형 집행당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 고향에서 온 그 두루마기하고 바지를 입고, 두루마기는 흰색이고 바지는 까만색이에요. 예. 이번 흑백의 대조가 선명하게 보여요. 죽음을 음. 앞둔 사람인데 마치 이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인간처럼 상의는 하얗고 밑에는 새카만 걸 입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거래. 이거 입고 죽어라고. 예. 예. 근데 그 표정을 보면은 아주 편안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의 그 편안한 평화로운 표정이 있어요. 아. 근데 처음에 총쏘고 잡혔을 때는 예. 그 표정을 보면 좀 불안해요. 어딘가 벗어나고 좀 뒤숭숭한 표정이 보여요. 표정을 보면. 예. 근데 죽기 직전에 이렇게 편안해요. 나는 그 처음에 총 쏘고 나와서 잡혔을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건 일본 이제 헌병대 가서 찍은 거죠.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은 좀 불안하고 좀 어딘가 좀 불안해하는 표정이 보여요. 혼란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나는 그걸 잘 들어 저분은 왜 저게 왜 불안할까 싶은 생각을 했더니 이런 것 같아요. 쐈는데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야. 아. 야, 이게 도대체 저게 내가 잘한 건가? 잘한 거야. 차 제대로 맞았나, 죽었나, 살았나, 아니면 맞았는데 또 살아날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봐의 불안은 그렇지. 아니고. 내가 이게 잘 됐나, 근데 저 사람을 잘 죽였는가에 대한 잘 불안. 들어갔나. 편안함은요. 편안하면 이제 나 할 일을 다 했구나. 나 할 말을 법정에서 다 했고, 총도 제대로 잘 맞췄고, 내 할 말을 다 했다는 그 편안함. 그게 표정이 편안해요. 그리고 또 그 신부님하고도 화해를 했잖아요. 네, 예. 고해성사도 받고, 그렇죠. 그 영적으로나 자기의 사업의 목표로 보나 이렇게 할 일을 다 한 분의 그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아,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옷인데 어머님도 어머니 대단한 분이시죠. 고향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물론 하셨겠죠. 고향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 어머니가 직접 만드시지는 않으셔도 어떻게 구해서 보내셨겠죠. 조마리아라는 분.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 편안함도 있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 품에 어머니가. 안긴 것 그 같아요. 명주 옷이라니까 이렇게 아, 보드랍고 이렇게 실크니까 그 편안하고 아늑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아주 편안한 옷이죠. 이 작품을 머릿속에 두신지 가슴에 품으신지 50년 만에 이렇게 완성하고 나서 낳고 나서 출산하듯이 세상으로 빼내고 나셔서 다 이룬 것처럼 김훈 선생님 오늘 표정도 편안하세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안 편안하세요? 아이고 너무 좀 모자란 점이 많아가지고 좀 무슨 말씀? 그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나선 항상 좀 작품에 대해서 대중들은 독자들은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작가는 좀 부족함이 느껴집니까? 거기 못 쓴 대목이 빠뜨린 대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고 나서 생각이 드신 거예요? 아니 쓸 때부터 이렇게 제껴놨는데 그 어떻게 좀 그 보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이렇게 아쉬우세요? 내가 지금 저기 그 부인 김아려, 예. 김아려 여사님이 그게 소설에 앞에 나타나 있지가 않고 멀리 이렇게 뒤에 쳐져 있어요. 예. 잘 안 보여요. 예. 아, 그게 아쉬우세요? 그런 점이 아쉽고, 내가 안중근의 그 족적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 철도, 브라디보스토크 할빈 대련 쪽으로. 금년 초에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또 내 건강에 자신이 없었고, 또 코로나가 번져가지고 결국 못 갔어요. 각 준비를 다 해놨다가 못 갔습니다. 결국 끝나고 나니까 한으로 남는군요. 그게 또 한으로 남. 거기 가봤으면 좀 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없죠, 먼저. 사실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서 고생하시고 건강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이젠 자신. 그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작가의 말 중에 이 같은 토탈 픽처 큰 그림을 만드는 일은 글 쓰는 자의 즐거움일 테지만 즐거움은 잠깐뿐이고 연필을 쥐고 책상에 앉으면 말을 듣지 않는 말을 부려서 목표를 향해 끌고 나가는 노동의 날들이 계속 되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길게 말하는 일은 너절하다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걸 말을 하면 너절하지. 너절해. 말하는 게 낫지. 아,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막 이제 책을 끝내신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죄송한데, 다음 작품, 또 그 고된 노동의 다음 작품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나는 작품 하나를 끝내놓으면은 네.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다시는 안 하려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제발 그만해야지. 그러고 있다가 몇 달 지나면 또 해요. 해요. 또 하게 돼.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하게 되면 뭘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아니, 이건 5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건데, 그런 비슷한 주제나 소재 같은 게 또 없으셨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말하는 거는 영업 비밀이 영업. 비밀에 속하는 것이고 이런 데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 선생님 또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막 이런 분이시라고 우리 느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세요. 재밌으세요. 지금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소설 이야기 그렇고, 요새 돌아가는 세상 보면서는 어떠세요? 코로나 2년 거치고, 또 뭐 이제 뭐 지금 뭐 사회며 정치며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뭐 좀 나는 글쎄 내가 이렇게 아주 초야에서 묻혀가지고 엎드려 있는 노인네가 무슨 세상 돌아가는 거를 어찌 알겠습니까? 가끔 그 텔레비 뉴스나 보고 그러는데 예. 지금 제일 크게 문제 이슈가 국민 통합이라는 것이 그 목표더군요. 예. 그것은 참 소중한 목표인데 그건 참 달성하기 어려운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분열돼 있죠, 세상이. 네, 너무 분열돼 있고 있죠. 또 우리 사회의 먹이 피라미드가 먹이 사슬이.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위계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단계 먹이 사슬이 있어요. 예.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근데 그 단계가 마다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가 너무나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나는 70이 넘도록 사는데 이렇게 적대적인 먹이 사슬의 관계를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회에서 국민 통합을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럼 달성해야 될 목표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무슨 그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이걸 통합하려고 그러는 것은 힘든 일이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먹이 사슬 사이에 이 적대 관계를 네.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좀 완화시켜 가면서 이게 적대 관계 그걸 해소해야만 통합의 길이 보이리라 싶은 생각을 해요.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는 그러니까 정도의 그런 먹이사슬 관계. 그렇죠. 이게 적대적인. 내가 먹으면 네가 못 먹게 되는. 예. 내가 사냐, 네가 사냐. 네가 사냐, 내가 먹냐, 사냐. 네가 먹냐 이런 거. 예. 그리고 너의 몫을 내가 뜯어 먹고 이런 관계를 조금씩 청산해 나가야 돼요. 옛날 우리가 어려울 때 IMF 때 우리가 살 길이 고통 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분담. 고통 분담은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예.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의 길은 고통 분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통을 분담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고통을 분담해 본 역사적 경험이 매우 빈약하거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역사적 경험이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 이게 힘들 거 아니에요.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향해서 조금씩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나는 통합이라고 생각하죠. 무슨 이념을 내세워서 이 밑으로 통합을 해라.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을 해. 예. 이게 안 되는 거야. 백날 해봐야 안 돼.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안 돼.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네요. 이런 부분 그냥 저희 빼세요. 역시 빼.
아니 이 분열의 상황이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예. 느끼고 있는 차여서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는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 예. 그게 진짜 말로만 되는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념이나 노선을 제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해결이 그거 안 돼야 되는 거 우리 되는 해봐서 알잖아요. 몇 년 동안. 알죠. 이념, 노선, 무슨 알죠. 어느 편이 내 편이 옳으냐 네 편이 옳으냐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 더 심화돼요. 그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 지도자들이 또 사회 구성원들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거는 그 방송사에서 해야죠. 나 노인네가 어떻게 초야에 노인네가 뭘. 저는 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다음 작품 좀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그건 영업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얼빈으로 돌아왔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산고 끝에 낸 귀한 책. 오늘 작가의 귀한 설명을 직접 듣고 나니까 더 좋습니다. 예, 인간 안중근, 영웅이 아닌 인간 안중근, 청춘 안중근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김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